위만조선의 진짜 힘은 왕에게만 있었을까요? 답은 한 사람보다 곁에 선 무리 쪽에 가깝죠. 오늘은 그 거래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죠. 기록은 위만의 출발을 연나라 사람이라 적었는데요. 그가 데려온 사람들은 1000명 규모로 전해져요. 하지만 1000명만으로 나라를 삼키긴 어렵죠. 그래서 토착 세력의 협력이 먼저 필요했을 겁니다. 옷과 머리 모양까지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죠. 낯선 지배자가 익숙한 얼굴을 빌린 셈이고요. 문제는 그 협력이 곧 권력 배분이었다는 점이에요. 누가 왕을 움직였을까요? 기록은 차갑게 남았죠. 사기와 한서는 왕보다 신하 이름을 남겼어요. 그 이름들은 지배층의 한 덩어리 아니었단 단서죠. 상은 나라 일을 맡은 높은 벼슬로 보이는데요. 장군은 군사와 병경을 쥔 실력자로 읽힙니다. 이 벼슬들이 왕권을 떠받치며 견제했겠죠. 사서에 보이는 항복도 왕 혼자 결정하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버티자 했고 누군가는 길을 찾았죠. 여기서 유이민과 토착 세력의 틈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출신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과 추정은 나눠봐야 해요. 확실한 건 위만계만으로 조정이 굴러가진 않았죠. 토착 기반 없이는 곡식과 사람을 모으기 힘들었거든요. 유이민도 무력과 외교 경험을 들고 왔고요. 결국 왕권은 거래 위에 세워진 탑 같았어요. 이제 그 거래가 왜 가능했는지 배경을 봐야죠. 위만이 온 때 중국 북방은 전쟁 뒤끝이 컸어요. 무너진 질서에서 사람과 기술이 함께 흘렀죠. 고조선 쪽은 그 흐름을 막기보다 활용했을 겁니다. 난민은 부담이지만 군사자원도 될 수 있었고요. 위만은 혼자 왕이 된 떠돌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무리를 이끈 지도자였고 협상자였죠. 준왕을 몰아낸 뒤에도 땅의 주인은 남아 있었죠. 새 왕에게 필요한 건 성보다 사람의 동의였어요. 그래서 그는 조선식 겉모습을 선택했겠죠. 겉모습은 속임수보다 통치의 언어에 가까워요. 토착 수장들은 그 변화에서 이익을 계산했을 겁니다. 새 왕을 인정하면 자리와 물자가 따라왔겠죠. 거부하면 무력 충돌과 고립을 감수해야 했고요. 위만의 선택은 칼만이 아니라 흡수였어요. 이 흡수가 훗날 강한 지배층을 만들었죠. 동시에 균열의 씨앗도 그 안에 들어갔고요. 왕은 양쪽을 묶어야 했고 양쪽도 왕을 필요로 했죠. 그 균형 위에서 중개 무역이 힘을 키웠어요. 동의를 잡은 자들이 정치 자리도 요구했겠죠. 위만 조선의 위치는 그 동일에 딱 걸려 있었어요. 서쪽에는 한 나라, 동쪽에는 여러 세력이 있었죠. 물건이 지나가면은 세금과 정보도 같이 지나갑니다. 철기와 소금, 비단 같은 물자는 권력이 됐고요. 중개자는 싸우지 않아도 이익을 챙길 수 있었죠. 하지만 통로를 쥐면 통로를 원하는 적도 생겨요. 한 나라는 주변 나라가 직접 오길 원했는데요. 위만 조선은 그 길목을 쉽게 내주지 않았죠. 이익의 문을 닫는 건 곧 외교 압박이었어요. 왕검성 안의 지배층도 그 이익을 나눠 가졌겠죠. 그래서 무역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심장이었어요. 상은 그 이익을 관리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군은 길목과 성문을 지키며 힘을 쌓았고요. 이 둘이 왕 곁에 모이면 결정도 느려졌겠죠. 그러다 한 나라의 시선이 이 길목에 꽂힙니다. 상과 장군이 흔들리자 왕국의 문도 흔들렸어요. 한 나라 군대가 온 뒤 내부 논쟁은 더 거세졌죠. 기록에는 우고 왕을 둘러싼 갈등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한과 화친하려 했고 왕은 버텼어요. 나라박 전쟁이 곧 조정 안싸움이 된 거죠. 이 장면은 지배층이 단단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무역 이익이 클수록 잃을 것도 커졌거든요. 항복을 택한 쪽은 재산과 목숨을 계산했겠죠. 끝까지 버틴 쪽은 왕권과 체면을 붙들었고요. 그런데 사서는 결국 암살이라는 단어를 남깁니다. 우고 왕은 적군보다 안쪽 손에 무너졌어요. 이거는 단순 배신보다 권력 구조의 붕괴였죠. 왕을 세운 거래가 왕을 지키진 못한 셈이에요.
한 균열 설치는 그 틈을 파고든 결과였고요. 그래서 내부 균열을 빼면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죠. 하지만 균열만 말하면 앞의 성장을 놓치게 돼요. 위만조선은 동서의 물자를 묶어 힘을 키웠죠. 이 과정에서 토착 장인과 상인도 성장했을 겁니다. 오래 이어진 생활 기반이 새 권력과 맞물렸고요. 이 점에서 한국 고대 사회의 지속성도 보입니다. 외래 세력이 들어와도 땅의 질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죠. 새 지배층은 그 질서를 이용하며 인정받았어요. 유이민은 바깥 네트워크를, 토착은 안쪽 기반을 냈죠. 둘이 만났을 때 왕검성의 힘이 커졌고요. 다만 이 결합은 혈연보다 이익에 가까웠습니다. 이익이 흔들리면 관계도 곧 흔들릴 수 있었죠. 한과의 충돌은 바로 그 약점을 때렸고요. 길이 막히자 왕권의 보상 능력도 줄었을 겁니다. 보상이 줄면은 충성은 명분만으로 버티기 어렵죠. 결정적인 장면은 포위전 속 조정에서 벌어져요. 사설은 여러 신하가 한해 투항한 일을 전합니다. 그중 일부는 왕을 버리고 살아남는 길을 택했죠. 이때 이름이 남은 신하들이 권력의 실체를 보여줘요. 왕이 아니라 신하의 선택이 전쟁 끝을 당겼거든요. 토착 세력도 모두 같은 편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이는 왕검성을 지켰고 어떤 이는 새 질서를 받겠죠. 한 9년 아래에서도 지역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복자는 낯선 땅을 다스리려면 현지 손이 필요하죠. 이 점은 위만 때의 방식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외부 권력은 바뀌어도 현지 기반은 계속 작동했죠. 그래서 위만조선은 단순한 외래 왕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주와 흡수, 거래가 겹쳐 있었죠. 한국 고대사의 힘은 이런 적응력에서도 보입니다. 새 물결을 삼키며 자기 질서를 지켜낸 장면이죠. 다만 적응은 늘 안정만 만들진 않았어요. 서로 다른 기반은 위기 때 다른 계산을 부르거든요. 무역파는 길을 원했고 군사파는 성을 원했겠죠. 왕은 그 사이에서 끝까지 중심을 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포위가 길어질수록 그 중심은 약해졌고요. 결국 왕의 권위보다 생존 계산이 앞섰습니다. 멸망 뒤하는 낭랑 등 9년을 세웠다고 전해요. 그 변화는 한반도 북부 질서를 크게 흔들었죠. 동시에 토착 사회는 새 압박 속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사라진 왕국의 사람들은 다른 질서 안에 남았고요. 위만조선의 유산은 멸망보다 오래갔습니다. 중개 무역 경험은 이후 지역 교류의 기억이 됐죠. 상과 장군의 존재도 국가 운영의 깊이를 보여줘요. 작은 집단이 아니라 층이 있는 권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만조선은 침략자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서로 손잡은 사람들의 구조가 있었죠. 사라진 이름은 왜 기록 밖에 남았을까요? 사서는 승자의 눈으로 사건을 골라 적었거든요. 왕검성 안의 토착 수장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대신 한과 부딪힌 왕과 신하만 선명하죠. 그러니 출신을 단정하면 기록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확실한 건 혼합 지배층의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위만계, 토착계, 상인층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죠. 그 겹침이 강점이자 약점으로 동시에 작동했고요. 기록이 적은 시대일수록 빈칸은 조심해야 해요. 그래도 빈칸이 전부 침묵은 아닙니다. 신하들의 항복과 암살은 구조를 말해주거든요. 왕을 둘러싼 사람들이 나라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위만과 우거 사이 한 왕이 사라져 있죠. 그 빈자리가 지배층 변화를 보여줄 열쇠예요? 오늘의 답을 정리하면 힘은 결합에서 나왔어요. 유이민은 길과 무력을, 토착은 땅과 사람을 냈죠. 중개 무역은 그 결합에 보상을 붙여줬고요. 하지만 보상이 흔들리자 결합은 갈라졌습니다. 위만조선의 멸망은 바깥 칼과 안쪽 틈이 겹친 결과였죠. 이제 남은 질문은 왕위 계승의 빈칸입니다. 위만 뒤에 바로 우거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사이에는 이름이 희미한 이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왜 희미한지는 지배층 변화와 닿아 있어요. 기록은 왕보다 주변 세력을 더 또렷하게 비추죠. 다음 편은 바로 그 사라진 왕을 따라갑니다.
위만과 우고 사이 누가 권력을 이어받았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 거래의 다음 균열과 연결됩니다. 역사는 남은 기록만큼 빠진 자리도 봐야 하죠. 다음엔 사라진 이대왕의 흔적을 찾아가겠습니다.